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해리스 후보가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약하고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경제보다 국경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국인을 살해하는 불법 체류자가 사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팍스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은 평화로울 것이나 상대의 미친 지지자들이 폭력을 일으킬 것에 대비해 필요하면 군인을 선거 당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을 자국민에 대항해 배치한다는 말은 미국의 지도자로서는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로 전문가들이 봅니다. 그게 바로 독재 성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나 지지자들은 그런 우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전국적인 지지율, 경합주 모두 박빙이고 추세는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투표 전에 결과 예측이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난 일주일 사이의 추세는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히스패닉계와 흑인계의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게 결국은 교육의 차이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두 그룹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반면에 교육 수준이 높은 백인이 해리스 후보에 빠진 지지율을 채워준다는 게 선거 전문가 네이트 실버 씨의 분석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합주에서 유권자의 교육의 차이가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의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의 경제 불평등 원인을 연구한 3명의 미국 학자가 수상자입니다. 수상자 2명은 경제학자, 1명은 정치학자인데 남북한 경제 차이 연구 등으로 한국을 잘 아는 교수들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나사가 10년 만에 처음 목성에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현재까지 성공적입니다. 정확하게는 목성이라기보단 목성에서 4번째로 큰 위성 유로파에 발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이 목성의 이 위성 유로파에 발사했는데 물과 생명체를 찾는 6년간의 임무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을 조정할 미군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무기뿐 아니라 군사작전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컬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부르고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요. 그래도 원주민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컬럼버스 데이를 왜 안 부르느냐. 우리 이탈리아계의 문화와 역사. 근데 또 사실 또 컬럼버스가 이탈리아계도 아니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폭력으로 이루어진 그게 많이 긍정적으로 발전이 돼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컬럼버스 데이를 할러데이로 했습니다. 그때가 1937년이었죠. 쭉 할러데이로 불려오다가 미국에 이제 연방 할러데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 정부나 로컬 정부가 꼭 따라야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2021년도 바이든 대통령이 원주민의 날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굉장한 반향이 있었습니다. 30년 정도 노력을 한 그 결과인데 2021년이면은 Black Lives Matter 무장을 하지 않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백인 경관이 숨지게 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Black Lives Matter, White Lives Matter, 원주민 Lives Matter를 외쳤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3개의 컬럼버스 동상이 미국에서 무너지고 이건 우리 원주민을 대학살한 원흉이지 뭘 이걸 기념을 하느냐 그래서 그랬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남부 연합기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내려졌습니다. 역사학자면서 작가인 록센 덴바 오르티즈 이분은 미국의 1492년도 컬럼버스가 온 이런 때로 이제 미국 시작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그게 대량 살상, 대량 학살, 이런 여러 가지 백인 우월주의 이런 구조적으로 배치가 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밀라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원주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뭐 최초로 뭐 원주민계 그 내무장관도 나왔었죠. 트럼프 캠페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소수 인종을 생각하는 거나 원주민은 그것보다 이제 더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나라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원주민의 날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과거에 그 장렬한 죽음도 있었을 것이고 원주민, 뭐 부족 추장으로 볼 때는 족장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건 미래를 향한 뭐 우리의 진전이야 하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모두 다 지금의 미국이 오게 된 과정이니까 우리를 돌아본다 하는 그런 의미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켰던 문화를 말살했던 아직도 이제 원주민의 자손들은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겠죠. 뭐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겪은 후손으로서 그걸 이제 좀 짐작을 좀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컬럼버스 데이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원주민도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로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면 저희가 원주민이 사는 곳이에요 하면 거기가 기간 산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죠. 의료시설도 없고 교육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적응하려면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뭐 대표자도 뽑아주지 않잖아요. 토지도 그들이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아주 그 침해를 정부가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두 당이 다 원주민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해온 것은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 후보는 뭐 말이나마 일단은 뭐 기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는 했고요. 미국 도시 반 정도에서는 원주민의 날이건 컬럼버스 데이건 둘 다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도 이것도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도 뭐 공식 할러데이, 캘리포니아 주도 그렇죠. 공식 할러데이는 없지만 그러나 뭐 선언 같은 것은 하고요. 양쪽 다 이럴 때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체국은 공휴일이라서 배달되지 않지만 주식시장은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페덱스 같은 것도 뭐 여러분들 우편 배달 전부 해준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 10분 정도 이 주말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국적인 여론조사도 해리스 후보가 늘 앞서갔지만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그 격차를 줄인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MBC, ABC는 입소수와 같이 했고요. 민주당에 조금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CBS는 영국의 유가부와 함께 하는데 이런 ABC, MBC, CBS의 여론조사 결과 전국적인 것이 일단은 추세를 볼 수 있으니까 모두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직은 해리스 후보가 앞서간다고 할지라도 경합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잘해, 우리가 엄청 이길 거야, 뭐 몇백만 표 차이로 이 파퓰러 보트조차도 이길 거야. 좀 약간의 자신감과 자만감과 허풍. 그리고 해리스 측에서는 당연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아마 이번 주가 굉장히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해리스 후보는 언더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언더덕이라고 했었고 허니문은 끝난다. 언제 끝나는지가 문제지. 그 허니문 때 끝나서 정체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기를 거쳐도 올릴 수 있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하지라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문가들은 이런 날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요 며칠 사이의 여러 가지 움직임은 해리스 후보가 과연 이 정체기에서 어떠한 것으로 모멘텀을 잡아서 다시 트럼프보다 올라설 수가 있을까? 경합주에서 여기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며칠 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고요. 경합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많은 매체, 뭐 트럼프를 좋아하는 매체는 뭐 트럼프가 펜실베니아까지 이겼어. 하지만 또 다른 매체들에서는 해리스가 오히려 펜실베니아에서
어떤 그 지지율 격차를 더 높이면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인단 그 확보표 이런 당선 가능성을 보는 것을 보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계산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요. 지금도 보세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어제부터 이 538에서는 해리스가 100번을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53번 당선하는 것으로 나오고 트럼프가 100번 돌려보면 46번 당선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요, 결과적으로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오차 범위 안에 거의 동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봤을 때는 53대 47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또 하루 사이에도 53대 46, 53대 47 이게 막 겹쳐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전국적인 지지율이나 경합주에서의 지지율도 꽉 막혀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오늘 선거가 치러지면 이대로라면 해리스 후보가 조금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기구에 말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룹이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경합주의 히스패닉계, 흑인계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누구에게 찍어줄지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 측에서 우린 됐어 안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메이비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트럼프 후보도 우편 투표가 그렇게 사기라고 몇몇 년을 외치더니 지금은 제발 우편 투표 좀 해주세요라고 트럼프의 다른 후보에 대해서 하는 그 말 표현으로 하면 배그 정말 구걸하다시피 우편 투표 좀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들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해리스 후보 측에서 원래 다 이런 걸 짐작하면서 더 엄살을 떠느라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도 모르고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정말로 자신이 있어서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걸 잘 알 수 없는 것은 트럼프 후보가 이 중요한 시기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을 가지 않고 주말에도 캘리포니아의 코첼라밸리에 왔었죠. 이번에 25일인가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간다고 하고 콜로라도주 가고 전부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이게 과연 트럼프가 너무너무 여유 있게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경합주에 안 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그런 것인지 우리는 그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 매체도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하여 지금도 아직도 오늘 현재 모른다. 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 결과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추세 자체가 약간 트럼프 쪽으로 지난 10월 정확하게는 10월 10일에 여론조사 결과부터 그게 조금 도드라졌다 하는 거고요. 내일 또 봐야지 되고 모레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유리하면 그때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또 정확하진 않습니다.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너무나 불안정하다. 어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지금 그 지지층이 아니라 트럼프의 스태프들이 트럼프를 숨기고 싶어 한다. 그럼 무슨 소리야. 트럼프가 여기저기서 얼마나 유세를 하는데 유세장에 가보면 정책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니면 남을 엄청나게 속사포처럼 아주 그 험한 말로 쏘아대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해리스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60미닛에 왜 안 나왔느냐. 그럼 또 이쪽에서는 60미닛에 나가서 해리스 후보는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리스 후보는 잘하던 못하던 나가는 용기라도 보여줬는데 트럼프 후보는 팩트체크 한다니까 안 나갔다. 그것도 엉뚱한 거짓말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전투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다른 이제 요즘 트럼프 후보가 팟캐스트 이건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많이 나가면서 틈새 유권자들을 겨냥을 한 그 소프트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데 나가선 전혀 정책을 얘기하지 않아요. 트럼프 후보도 어제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개인적인 경험 여기에 대해서 한 몇십 분을 막 동조하는 듯 얘기를 해주고 그건 그 팟캐스트를 듣는 유권자를 겨냥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60미닛 같은 데 나오지 않고 2번 토론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거부했다. 건강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분은
주말에 해리스 후보가 뭐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깨끗한 건강 기록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해리스 후보의 건강 기록을 보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얘기하는데 해리스 후보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 후보 건강 기록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8월 달에 트럼프 후보가 CBS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선거 전에 분명히 나의 건강 기록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건강 기록 중에서 가장 긴 것은 2페이지짜리인데 거기에 무슨 고혈압, 무슨 콜레스테롤, 몸무게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왜 내놓지 않느냐. 이것도 스태프들이 숨기는 일이다. 이 세 가지 모두를 60미닛과의 인터뷰 그리고 또 토론 하자고 하니까 해리스 후보는 건강 기록 나는 모두 다 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이제 애리조나주의 프레스캇 밸리 유세에서 본인이 요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말한 거예요. 아주 장황하고 두서없는 연설 스타일이 노화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하루에 나처럼 2번씩 3번씩 이렇게 연설을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내가 건강하다는 스태미너가 있다는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미국을 지킬 수 있는 미국이 처한 위협에서 미국을 구조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바뀌었어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경이 더 중요하다.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경제가 지금 트럼프 후보가 원하는 만큼 나쁘지 않구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그걸 아실 수 있는 거고요. 2016년도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막 이민자들이 이 미국으로 침투를 한다. 모든 범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2020년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이제 모든 시위에는 폭동이 따르고 약탈이 따릅니다. 모든 대단한 시위에는. 그것이 다 무슨 좌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폭동 같은 것을 나만이 아주 쉽게 한 방에 막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고 2024년 지금은 베네수엘라 갱단이 콜로라도주의 오로라를 점령을 했는데 곧 당신이 사는 도시 인근으로 갈 것이다. 그들이 이 나라를 갱단이 점령을 할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은 점령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국경 순찰 주요 노조가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10,000명을 새로 국경 순찰 때 고용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의회에 본인이 그들의 봉급을 10% 인상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많은 공약은 다 너에게 돈 많이 줄게 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그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앤다는 것도 자동차 살 때 세금 감면하고 이렇다는 것도 어쨌든 문제는 이 트렌데 아라과라는 베네수엘라의 갱단, 이 갱단이 진짜 있는 게 사실이고 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로라의 시장, 공화당 시장입니다. 콜로라도. 엄청나게 과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 오로라가 도시의 정체성도 아주 나쁘게 만들고 안전을 오히려 위협을 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의 팬은 공포주의를 믿습니다. 그 공포주의를 즐기고 이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돼야지 돼 하고 더 뭉칠 겁니다. 그 전날 캘리포니아주의 코첼라 밸리에서도 선거 유세를 했는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 물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산불 기금 캘리포니아주에 책정되는 거 이거 다 없애버린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첼라 밸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더니 좀 공화당 성향이 강한 레딧이라는 그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지네 집을 다 불태운다고 하고 지네 주를 다 불태우는데 기금 안 준다고 하는데 저기서 박수를 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멍청이 아니야? 그리고 주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이슈 같은 낙태 같은 거 그렇게 하면서 왜 물 관리라든가 산불 정책은 대통령이 뭐든지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첼라 밸리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누군가 라스베가스에 사는 벤 밀러라는 주민이 대용량 탄창
총, 장전된 총이었습니다. 가짜 신분증, 뭐 여러 개의 여권을 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등장하기 전에 한 반마일 전에 이제 그 검색대에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본인은 뭐 트럼프 후보의 뭐 암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벤 밀러라는 사람이 우파 반정부 조직의 멤버랍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어도 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5,000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셰리프 국장도 이건 트럼프의 암살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셰리프 국장들이 증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나의 추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여러 개의 여권을 다른 이름으로 갖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가짜 번호판에 장전된 총. 그럼 이게 암살 시도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를 이제 더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강하게 보여주고 그만큼 강하고 미국인을 위해 당신을 위해서 일하니까 이렇게 그 어떤 그 암살의 대상이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게 될 테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팍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팍스와 인터뷰를 해서 한 1시간 정도 됐나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마리아라고 굉장히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여성이죠. 사람들은 바이든이 이게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선거날 트럼프 후보 지지층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no라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내 지지자들은 아주 평화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불법 체류자들 사형에 처하겠다 하는 애리조나에서의 트럼프 후보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igger problem are the people from within. We have some very bad people.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And I think and it should be very easily handled by,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because they can't let that happen. 네, 맨 마지막 게 먼저 나왔네요. 요즘 컴퓨터가 이상해요. 제가 딱 해서 이렇게 해도 순서가 막 바뀌고 하거든요. 뭐 이왕 나갔으니까 맨 마지막에 한 얘기. 이거 내 주변 사람들은 괜찮은데 굉장히 급진 좌파 미추광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방위군을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군대를 배치하는 게 그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군인은 국민하고 싸우라고 있는 게 군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적들과 싸우라고 있는 게 군인인데 군인이 총을 들고 선거날 투표장에 배치가 된다? 이거 상상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트럼프 후보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박스와의 인터뷰였고요. And you will see in his rallies how he goes off on tangents, how he is not focused on the needs of the American people with solutions to the issues that concern them the most. 네, 비행장이라서 좀 잡음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 후보는 그의 그 유세에 가보면은 안다. 어떤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늘 이런 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Are you expecting chaos on election day? No, I don't think so. Not from the side that votes for Trump. 네, 트럼프 사이드에서는 그 선거 당일에 어떤 케오스 같은 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형 얘기예요. And I'm hereby calling for the death penalty for any migrant that kills an American citizen or a law enforcement officer. 여기는 불법 체류자라고는 안 했네요. 어떤 이민자든지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이제 법집행관들 살해하면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이제 그 강한 얘기들을 트럼프 후보가 쏟아내고 있고 이 같은 그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바로 그 뭐 독재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주말에 제가 많은 이제 뉴스들을 접하면서 저도 이제 뉴스를 하지만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에 아무래도 집중을 많이 하게 돼서 큰 그림을 아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딱
그때 들여다봐야지 되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왜 히스패닉계와 흑인계의 그 유권자들이 그 트럼프 쪽으로 몰리고 해리스 쪽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이게 이제 경제 문제라고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큰 그림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아니면 미국과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계시는 이런 미국의 변화인 거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변화이고 그 변화의 제일 아래 단에는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회적인 변화, 그게 정치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선거 전문가인 그 네이트 실버 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통해서 각각 따로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하나의 이슈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 많은 것을 뭉뚱그려서 같이 그 비빔밥처럼 섞어서 전해드리는데 이건 설령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따로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 정치는 이제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런 추세에 의해서 지배가 됐다. 이제 앞으로의 그 선거에 대한 어떤 것을 조금 볼 수 있는 네이트 실버 씨의 지적입니다. 양극화인데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996년도에는 한 선거를 치러보면은요.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 누가 민주당이 이겼다, 공화당이 이겼다 해서 그 격차가 20% 이상 나는 것이 7개 주였는데 2020년에는 19개 주랍니다. 그건 얼마나 그 주에서 이 당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갭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정치가 바뀐 이 첫 번째의 추세가 양극화라는 거고 이건 간단히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얘기를 합니다. 2006년까지는 미국에서 뭐 대학 졸업 여부와 투표에 별 차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바이든 그 후보가 당시에 대학 졸업한 사람의 표를 54% 가져갔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데이터 회사, 뭐 카탈리스트 등등의 자료를 종합을 해서 네이 실버 씨가 얘기한 건데 교육적인 이 같은 분열은 에이시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별로 없고 일단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오랜 동안 그 흑인계는 민주당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는 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었다. 오랜 동안. 이게 이제 요즘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노동계급에 조금 가깝기 때문에 대학 학위가 적고 그래서 히스패닉과 흑인계의 민주당 지지가 점점 침식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 실버 씨는 백인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흑인과 히스패닉 젊은 유권자와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이게 다 이제 교육과 연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후보가 흑인 남자들에게 뭐 15% 지지를 받는데 이건 2020년도에 9% 받은 지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진 거다 하고 그걸 이제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히스패닉계 사이에서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을 민주당인데도 잃어가는 것은 MBC, 텔레문도, CNBC 전국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불과 히스패닉 사이에서 14% 차이로 이긴다는 것.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추론이지만 최근 선거에 비해서 이거 굉장히 줄어든 것이라는 거죠. 2020년도에 바이든 후보는 라틴계 28%를 차지했으면 AP의 보도입니다. 그럼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후보가 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더 성과가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인 유권자들과 교육은 뒤에 이코노미스트가 조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추세가 정말로 아주 시리어스한 것이라면 선거 지형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해리스는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블루월이라서 노동계층도 많지만
백인들도 많고 하는 여기서 조금 이점이 있을 수 있고 트럼프 후보는 인종적으로 더 다양한 선벨트에서 지지율을 더 좋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주말에 나온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니아에서 뭐 반올림하면 4% 안 하면 3% 그리고 이기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에서 6%포인트 차이로 이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후보가 6% 차이로 이기는 것보다는 카멜라 해리스가 펜실베니아에서 4% 차이로 이기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애리조나는 트럼프에게 줄 것으로 많이 그냥 예상이나 각오를 하고 있는 곳이고 펜실베니아를 이기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85% 승률을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더 살펴보고 이게 아직까지 미스터리인지 아니면 이게 분명한 추세인지를 조금 더 보겠다. 이게 네이 실버 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뭐 이번 주에 다 가잖아요. 블루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다 가는데 뭐 펜실베니아 7번째입니다. 1위호 그 레이크요. 거기를 가는데 피츠버그. 보통 가면은 우리가 보통 펜실베니아주 하면은 뭐 필라델피아를 생각하잖아요.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에서 제일 동남쪽에 있는 거고 요즘은 오바마도 어딜 갑니까? 피츠버그를 가죠. 서쪽으로 가잖아요. 1위호는 그 서쪽에서도 가장 북쪽인 곳이죠. 이런데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 뭐 도시는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핫한 곳으로 가는 거죠. 교육자 그 수준 뭐 이런 것에 다 맞춰서 이 블루칼러 노동계층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가니까 적어도 지난번에 트럼프 후보가 20% 이상 포인트로 이긴 곳 여기에 선거 사무실을 많이 뒀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요. 해리스 후보가 50개의 선거 사무실을 뒀는데 그 가운데 16개가 트럼프 후보가 적어도 20% 이상 이긴 곳에 뒀다는 겁니다. 어차피 본인을 찍을 사람은 찍을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사람을 작은 투표수 사이에서라도 끌어오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공화당이 많았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입이 높죠. 수입이 높으면 공화당의 경제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이제 과거 민주당이었던 교육을 안 받는 블루칼러 노동계층이 트럼프를 찍어버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뭐 백인이라 할지라도 이거 트럼프가 너무 위험해 하면서 해리스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양극화인데 유럽에서는 훨씬 심하죠.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굉장히 이런 교육 받은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가고 노동계층이 원래는 민주당이었는데 공화당 쪽으로 가는 것이 트럼프 후보가 등장하면서 2016년부터 훨씬 이게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육받은 사람들은 2대1 수준으로 민주당을 지지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학위가 없는 백인에게 민주당은 또 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블루칼러 노동자들 가운데서 흑인과 히스패닉이 많으니까 그렇게 표를 트럼프에게 잃어버리고 백인도 교육 받지 않은 사람 표는 트럼프에게 잃어버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온다는. 그래서 이게 교육에 따라서 양극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코노미스트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 매트 그로스먼 그리고 데이비드 홉킨스 이 두 분이 최근에 이제 무슨 책을 한 권을 썼는데 뭐 통찰력 있는 시간 한국말로 구태여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교육적인 양극화가 지금 미국의 문화적인 갈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뭐 엘리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트럼프 후보가 본인 쪽으로 쫙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고 실제로 선거 캠페인도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같은 쪽으로 간다는 것.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피닉스라든가 애틀란타 같은 도시, 뭐 예를 들어 애리조나도 피닉스라든가 조지아주도 애틀란타 같은 도시는 아무래도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민주당 쪽으로 찍기 때문에 도시에 표가 많죠. 시골은 표가 좀 없고 그래서 이제 약간
같은 그 공화당색이라도 그런 도시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민주당 지지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펜실베니아가 조금 균형이 있다고 보는 건데 피츠버그 인근의 노동자 지역인 벨뷰라는데요. 여기서는 벨뷰의 이코노미스트가 자매를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은 해리스를 찍고 자매인데 또 한 사람은 트럼프를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농촌에서 펜실베니아 무슨 뭐 블루월 지대 하면은 사람들이 다 뭐 러스트 벨트, 뭐 실패한 뭐 산업 무슨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농촌이 많죠. 펜실베니아 주에도 엄청 뭐 아미쉬도 거기 있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농촌이 많으니까 농촌에서 민주당 지지를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이번에 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과 기업 경영이 막 아웃소싱해서 본인들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반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하이오주에서도 마찬가지고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뭐 힐빌리 엘러지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는 점점 그 프래킹에 찬성한다던가 뭐 오일 시추 방법, 나도 총을 가졌어요. 총기 규제를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규제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고학력층은 어차피 이미 트럼프 후보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이제 중간쯤 애매한 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공략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일하는 그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금 감면을 하겠다. 이런 그 정책을 내놓고 있는다는 것이고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면에서요. 일반 공화당보다 상당히 왼쪽으로 옵니다. 트럼프 후보도 민주당 쪽으로 옵니다. 뭐 사회보장제도 내가 언제 없앤다고 했어? 뭐 자동차 대출에도 세금 감면을 약속한다던가 팁에 세금을 받지 않는다던가 물론 양쪽에서 하고 있는 한 사람은 공화당 쪽으로 조금 가고 한 사람은 민주당 쪽으로 가는 전략이 통할지 통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코노미스트는 두 사람이 타겟으로 하는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에게 굉장히 재수없는 감정을, 재수없다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감정이 이제 오바마 때 뭐 말을 우아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찍을지 물론 추정하기는 트럼프에게 많이 가겠다 하지만 또 막상 투표 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지금부터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 며칠 남았지만 사실은 20일 남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양쪽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끝까지 박빙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 보통 노벨 평화상이 제일 마지막에 나올 때가 많은데 올해는 노벨 경제학상 세 사람인데 올해 그리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인종적으로는 한강 노벨 문학상이 있고 또 일본 네 멤버들 원자폭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밖에 유럽에 별로 눈에 띄지 않네요. 오늘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세 사람이 다 미국 사람입니다. 두 분은 MIT의 경제학자, 교수고 또 한 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아주 정치학이 강하잖아요. 정치학자이신 분, 다론 아제몰루, MIT 교수, 시몬 존슨, 제임스 로빈슨 이 세 사람인데 이분들은요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을 연구를 하셨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를 착취하는 식민지 사회. 물론 이분들이 남북한의 차이도 연구를 했지만
뭐 유럽의 식민지를 그 역사를 식민지를 한 것을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유럽이 이렇게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 그래서 부의 불균등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있는 거구나. 보통 우리가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하면 한국도 뭐 땅은 좁은데 자원은 부족해서 북한과 무슨 뭐 자원이 많은 광물이 많은 걸 합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리라든가 문화에 관련이 있다는 이론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고 그래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나타낸 연구 업적으로 세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 자원이 많고 질병이 많은 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죠. 그런 데는 이 식민지 개척자들이 유럽 사람들이 아주 자신들이 막 부를 막 축적을 한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노동력으로 착취를 하는 그런 데만 주력을 했고요. 그런데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에서는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시스템을 구축했답니다. 저쪽에선 소비성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무조건 그냥 다 그냥 착취만 해 했는데 이쪽에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재산 권리 시스템도 만들고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회를 점점 더 부유하게 하더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중을 무조건 착취만 해요. 너희는 뭐 여기서 뭐 금을 파, 뭐 광물을 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뭐를 딱 쓸어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에 나쁜데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도 조금 주고 법치도 좀 확립하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좋은데 이 장기적으로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착취적인 경제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지배 엘리트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이게 우리가 큰 유럽의 식민지 그걸 말해서 그렇지 스몰 비즈니스는 안 그렇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스몰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취를 덜하고 법도 지키고 뭐 좀 같이 나눠 먹는 이런 시스템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더라. 주인이나 종업원들에게 이득이더라. 이런 것을 연구한 분들이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미국 뉴스에서 본 거고 연합뉴스를 봤더니 한국을 다 세 분이 잘 아시는 석학들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종적으로 배경이 같은 남북한의 경제가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 남북한 경제를 얘기할 때 위성사진 보여주죠. 불이 많고 이쪽은 저쪽은 컴컴하고 하는 그것도 역시 그 제도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셨고 아마 이 세 분은 다 한국 교수들과도 어떤 그 관련이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지금 북한과 한국과의 여러 가지 대치적인 문제도 전해드리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 전해드릴 시간이 없고요. 너무 오늘 중요한 거죠. 일론 머스크 또 해냈습니다. 스타쉽 목성 탐사선 발사에 일단 성공을 했어요. 뭐 장기적인 6년이라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 나사가 하는 건데 나사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나사가 없으면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연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 연기하지 말라고 팔짝팔짝 뛰어서 결국은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는 허리케인 밀튼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다. 뭐 다음 뭐 화성에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웅장한 그런 그 설계 아니겠어요? 다 행성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인도양에도 제대로 착륙하고 우주선이 정확하게 이제 목표에 착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5번째라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처음이고 목성의 위성 중에 하나인 유로파 목성에서 이제 거기 4번째로 큰 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무 수행 중입니다. 거주가 거기 가능한지 물이 있고 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52억 달러나 든 그런 나사의 규모인 거죠. 미국이 이제 이 정도 나라는 되는데 그런데 선거하는 캠페인에서 보면은 누구를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버뱅크의 의원을 뭐 주말에도 뭐 목이 가는 펜슬 목이다. 정치는 너무 후져집니다. 미국이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내추럴 헬스 시스템. 아이코 죄송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제 미사일 시스템과 사드입니다. 작동 그 전문가를 그 보내려고 하는데 이건
이란의 탄도미사일 지난번에도 뭐 180발인가를 발사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고 미국은 이걸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다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미군까지 같이 배치를 한답니다. 100명 정도. 이스라엘에 무기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군사작전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이건 또 벤자민 네타냐후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방어는 이스라엘이 다 책임을 진다. 그의 말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시기가 언제인지 이건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에 그 벤자민 네타냐후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할 때 결론이 난 것 같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지 되니까는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 무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군사적인 그 미군 직접적인 그 지원도 받는 것이다 하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힘이 있나 보네요. 어떤 때는 안 해도 될 일들이 있어요. 어프렌티스라는 트럼프가 나오는 영화 이걸 트럼프 변호인 측이 막으려고 엄청 했는데 아니 열어보니까는요. 제일 그 저예산 1등을 한 그 영화에 비해서 매출이 10분의 1도 안 됐다고 하네요. 개봉 첫 주 160만 달러 벌었다고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